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저 또한 여기 사연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 용기 내어 작성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장녀였어요. 부모님도 조그맣게 닭요리 전문점을 하시는 거 외엔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었죠. 고등학교 때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하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원하던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대학 시절을 보내는 중 학교에서 하는 미팅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법학과 학생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듯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사시 준비를, 저는 취업 준비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과연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공무원으로 방향을 틀어 행정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1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비록 9급 공무원이지만 여자 직업으로서 안정적이라고 부모님은 참 좋아하셨죠. 제가 공부를 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동안에 남자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남자친구 또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생에서 직장인 커플이 되었죠. 눈코 뜰 새 없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것은 행복했지만 힘들었습니다. 매번 기다려야 하는 쪽은 제가 되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원래 성격이 느긋한 편이기도 하였고, 남자친구는 만나면 정말 잘해주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려하는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할수록 저에게 다정다감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결혼을 한다면 저희는 서로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요. 하지만 연애를 7년째 하다 보니 남자친구는 검사였기에 주변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엄마가 요새 하도 선보라고 난리쇼. 여자친구 있다고 해도 들으려 하시지도 않고 일도 피곤한데 죽겠네 아주. 아, 정말? 아, 그럼 어쩌지? 속상하다. 애초에 나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가? 김 빠지네. 자기는 어쩌고 싶어? 나는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한다고 했잖아. 이것저것 재고 싶지도 않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 이게 내 진심이야. 근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아직 뵙지는 못하였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 조만간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우리도 결혼하자. 형들도 있어서 우리 엄마 나한테 그렇게 기대 많이 없으셔. 괜찮아. 그리고 너 정도면 훌륭하지 안 그래? 진짜 내 주변 통틀어 너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처음이야. 잘해줄게 평생. 같이 살자. 자기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고마워. 행복하다 진짜. 꿈만 같아. 내가 결혼을 하다니. 나도 잘할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그렇게 결혼에 한 발짝 다가가나 싶었죠. 아유, 그럼 재호가 너랑 결혼하지? 아이고, 내가 검사 사이를 보다니 너무 좋다. 그럼 식은 언제쯤 할 예정이야? 아직 몰라. 그냥 결혼 약속만 한 거야. 천천히 준비하고 알아봐야지. 아직 재호 씨네 집에 인사도 안 갔는데 뭐. 재혼의 부모님이 널 좋아해야 할 텐데.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최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 마. 혹시라도 처음에 마음에 안 드셔도 점점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엄마, 나 믿지? 엄마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원하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 생각해서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믿었기에 그만 걱정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앞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저희 집 부모님은 대학 시절부터 마음에 들어했던 남자친구였기에 맛있는 밥상을 대접하기 바빴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그런 부모님께 예의 있게 행동했고요. 아유, 재호 많이 먹어. 어쩜 너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응? 아니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 굴비가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 우리 재호. 많이 먹거라. 애들 엄마가 재호 온다고 아침부터 장보고 요리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어머니 요리 솜씨 훌륭하신데 그걸 이렇게 먹다니 너무 좋은데요. 아진이랑 결혼해도 어머니 요리 자주 먹을 수 있겠죠? 그게 제 바람인데. 아니면 아진이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았으려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주고받는 말들 속에 행복이 묻어있는 저녁이었죠. 그렇게 저희 집 투어는 마쳤고 드디어 난생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는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연애 시절 저희 집에 자주 왔었지만 저는 정말 처음이었기에 너무 떨렸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 긴장감은 초고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호 씨 여자친구 이아진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와요. 얘기는 들었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한식으로 차려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괜히 긴장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저에게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확실한 건 저를 반대하시거나 하는 뉘앙스는 전혀 없으셨죠.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아진이 정말 미인이죠? 내가 눈은 높다니까. 형수들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다 예쁘지? 좋으시겠어? 그러게, 아진이가 정말 미인이구나. 혹시 부모님은 뭐 하셔? 내가 말 놔도 되죠? 그래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아, 네, 그럼요. 말 편하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닭볶음탕집 운영하세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던 거라 그 지역에선 꽤 유명해요. 언제 한번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포장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백숙도 하니까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뭐? 닭볶음탕? 아니, 내가 뭘 잘못 들은 건지 지금 닭볶음탕이라고 했어? 참네.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 보자 하니까. 엄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도 백숙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태도가 뭐예요? 안 그러시기로 하셨으면서.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 입에서 닭볶음탕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도 섞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크게 놀랐어요. 처음에 저에게 나긋했던 것은 참고 계셨던 거였죠. 역시 전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요. 아무래도 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예요. 아들 40패스까지 시켜놓고 격이 맞는 며느리 원하는 건 모든 엄마들의 생각 아닐까 하네요.
아진 씨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일어날게요. 그럼 맛있게 먹고 가요. 그렇게 어머님은 말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미안해 했어요. 진짜 미안해. 엄마가 아무래도 나한테 기대가 많이 크셨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주라. 엄마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돌릴게. 검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닭집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렇게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은 제 반응을 궁금해 하셨고요. 아이 참, 재혼해서 뭐래? 너 마음에 든대? 아이고, 오늘 아빠랑 얼마나 일이 손에 안 잡히던지 궁금했어. 얘기 좀 해봐. 뭘 뭐래. 그냥 그렇구나 하시지. 맛있는 거 잘 얻어먹고 왔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마음 놓고 계셔.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네요. 엄마 아빠 음식점에서 재훈의 엄마가 싫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닭집에서 저랑 제 동생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차마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기다리는 것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찾아왔죠. 미안해. 엄마한테 말했어.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늘 엄마 말만 잘 듣는 나였어서 엄마도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난 내 선택 후회하지 않고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변치 않아. 너만 결정해주면 돼. 혹시 변했어? 나도 너랑은 헤어질 자신 없어. 네 마음 변치 않는다면 결혼하자. 어머님은 차차 내가 살면서 마음 돌릴 수 있게 할게.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머님의 반대는 꺾이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날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비수를 꽂히는 날이 되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닭집 하신다고? 에휴, 먹고 살기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저희 집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재호가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이 놀랐네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죠. 재호 너무 잘 키워주셔서 저희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키웠네요. 그 점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저희 바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왕 결혼시키기로 한 거? 그럼 시켜야죠. 별 수 있나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 목록입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엄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놀라셨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으셨어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내색하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엄마는 차에서 많이 우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저지른 불효 같았죠. 너무 죄송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미안해. 나 결혼하지 말까?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프면 나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이거사. 너 하나만 놓고 보면 번듯하게 잘 컸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집에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너무 미안해.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아. 에휴,
이게 다 못난 애비 잘못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 아빠. 아, 왜 그래? 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만할게. 그러니까 잊자, 어? 아유, 그만하긴. 재호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효도야.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대못을 받고 저는 결혼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생 엄마 아빠는 죄책감 속에 살게 될 것 같아 강행한 것도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은 억 단위가 넘는 목록이었어요. 도저히 저희 집에서 감당해낼 수준은 아니었죠. 전 남자친구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동의했고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나 9급 공무원이야. 억 단위라니. 우리 엄마 아빠 형편도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고 어떡하지? 아, 진짜. 아, 엄마도 진짜 너무하시네. 그냥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미안해. 너 꼭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해줄게. 나한테 시집와서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니까 지금 슬픔은 다 잊어. 알겠지?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혼수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3천만 원 가량의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제가 해온 혼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못마땅해 하셨죠. 뭐 너한테 기대한 건 아니다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하지 않겠니? 너무한다 정말. 혼수도 네 멋대로 해오는구나 아주. 죄송해요 어머님. 이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너무 무리예요. 저희 집에겐. 죄송해요. 기대에 못 미쳐서. 됐다. 조금이라도 기대한 게 내 잘못이지. 며느리 중에 막내 며느리가 구급 공무원일 줄 누가 알았어? 참나, 아유 창피해. 어머님은 이제 저희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더 못마땅한 뉘앙스를 풍기셨죠. 하지만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참았어요. 언젠간 진심을 알아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한 최고의 자만인 줄은 이때는 몰랐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의 앞날에 행복만이 열릴 거라는 착각 속에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만은 참 행복했죠.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어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전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결혼을 하고선 저희 둘이 살아간다는 생각에 알콩달콩 행복했네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일을 가면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니 살림에도 관여를 많이 하셨죠. 어머, 어머님, 웬일이세요? 아, 말씀하고 오시지.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집도 못 치웠거든요.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허락 받고 와야 하니? 너 말 웃기게 한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지. 너 일 다니고 우리 아들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너네 둘이 산다고 아주 신났지?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 출근할 때도 항상 재호 씨 밥 절대 굶기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오셨으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거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재호 씨도 퇴근할 거니까 같이 드세요. 닭 요리 잘하냐? 네 엄마 닮았으면 닭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겠구나. 그럼 닭 요리 해보든지.
오랜만에 먹어나 보게. 아니, 그나저나 집안 가구 꼬락손이며 가전이며 죄다 싸구려. 아휴, 진짜 격 떨어져서 정말. 우리 집 아줌마 방에 있는 가구들보다도 못하다니. 이런 집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걸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남편이 집에 퇴근을 하였죠. 남편은 시어머님의 언행에 불쾌한지 어머님을 향해 쏘아 붙였습니다. 약간 통쾌했죠. 엄마, 이러려고 우리 집 왔어? 아, 내가 올 때는 전화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오셔서 이것저것 불평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테니까 안 오시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 재호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막둥이를 어쩜 이렇게 변한 거야? 아니, 변하길 뭘 변해요. 나 원래 이랬어. 그냥 결혼하고 살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아진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시지 말라는 건데 제 말이 틀려요? 이렇게 와서 엄마도 화내면 내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요. 저희가 갈게요. 남편의 언행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신 어머님은 저를 한번 쏘아붙이신 뒤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선을 그었죠. 누구보다 든든했어요. 어머님이 한바탕 집을 뒤집고 가신 뒤 마음이 쓰였는지 저희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은 거여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서야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여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일이 끝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오기로 했죠. 어머님네 먼저 도착해 보니 형님들이 와 계셨어요. 남편의 형제는 형이 2명이 있는데 결혼을 이미 다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손윗사람이 2명이나 있는 셈이었죠. 오자마자 음식을 도울 게 있나 싶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들어간 거였지만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형님들도 오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제가 뭐 도울 거라도 있을까요? 제가 조금 거둘게요. 어머, 동서 왔어? 아니, 얼마나 번다고 힘들게 일하는 거야. 우리처럼 집에서 내조를 해야지. 남편도 바깥일을 잘하는 거야. 아, 네.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잘 맞기도 하고 일하는 게 좋아서요.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원하기도 하고요. 제가 너네랑 같니? 너네는 우리 아들들이랑 격이 맞으니 그렇다 치지만 얘는 일 안 하면 못 볼 게 있어. 그나마 살림에 보탬이라도 돼야지. 안 그러냐? 너는 이 닭 좀 손질하거라 온 김에. 네 전문 아니냐? 아가들은 앉아서 와인 좀 준비해줘요. 어머님은 눈에 띄게 형님들과 저를 차별했어요. 그나마 참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아팠죠. 형님들도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절 무시하기는 똑같았습니다. 형님들은 음대를 졸업하고 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죠. 형님들의 친정은 국회의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 평범한 저는 시어머님의 미움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다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박재호 씨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박재호 씨가 지금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거든요. 여기 성 빈센트 병원입니다. 네? 뭐라고요? 재호 씨가요? 응급실로 가면 되나요? 우리 남편 괜찮은가요? 의식은 있는 거죠? 당장 갈게요.
제 남편이 일을 보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빈센트 병원에 실려왔다는 얘기였죠.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제 전화를 옆에서 들은 어머님과 함께 말이죠. 어머님은 병원에 가는 내내도 저에게 모진 말들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우리 아들 잘못됐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알겠니? 어머님은 그렇게 가는 내내 저에게 독하게 퍼부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죠. 작은 뇌출혈이었기에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동의서였어요. 동의서를 작성한 뒤 수술실 앞에서 남편이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이 가고 남편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휴직계를 내고 남편을 병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어서 재활과 회복에 전념하면 된다는 의사소견으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미안한 일도 아니지만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얼른 재활해서 일어나야지. 그래야 너도 그렇고 어머니 심려도 덜어드리지. 그런 말 마.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정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자기는 몸만 신경 써. 남편의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저는 어머님이 해다 주시는 반찬을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 시댁에 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저에게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얄미운 형님들도 함께 말이죠. 점점 더해갔죠. 그만하길 다행이지 진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뭔 고생이라니. 애초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만. 아이고 어머님 참으세요. 그래도 서방님 그만하길 진짜 다행이지. 아니 동서는 그럼 휴직계 쓰고 병간호 하는 거야?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거동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 재활하는 동안이라도 옆에 있으려고요. 에휴, 하긴 동서는 그런 게 잘 어울려. 내가 뭘 했어?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했지? 애초에 휴직 말고 그냥 그만둬.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어떻게 그만두겠어?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안 그래? 동서네 부모님들도 벌이가 막 크진 않잖아, 안 그래? 벌 수 있을 때 벌어. 어머님, 형님들이랑 저 태생이 달라서 이래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형님.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전 누구처럼 친정 뒷배가 든든하지 않아서 제가 벌어 앞가림 해야 하거든요. 충고든 조언이든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니 동서, 내 말이 기분 나빠? 아니 참 웃긴다. 진짜 없는 집에서 자라면 성격까지 꼬여서 나오나? 동서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러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형님이 참으세요. 지금 동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근심이 많대요, 형님. 아휴, 아주 이제 아래 것이 윗사람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대든다.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제가 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이래도 미워하시고 저래도 미워하시는 거면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가뜩이나 재호씨 저렇게 되고 하루하루가 심란하고 힘든데 꼭 가족끼리 이래야만 해요? 금 나눠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이 집에 시집 왔어야지, 안 그래? 말을 말아야지 내가. 내 입만 아프지. 아유 진짜 꼴값도 가지가지다. 그렇게 전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귀여움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면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기로 말이죠. 마음은 먹었지만 병원에 와 남편 얼굴을 보니 서러웠던 마음이 북받쳐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란 기색이었죠. 당신 형수들이랑 어머님, 어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이건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럴 거면 정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왜 나 들이셨대? 이제 안 참을 거야. 나도 할 말은 다 하고 살 거야. 알겠어? 왜 그래? 형수들도 당신 많이 힘들게 해? 아휴, 내가 진짜 미안해. 널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미안해, 정말. 남편 잘못이 아니지만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아진아, 조금만 기다려. 네 눈에 눈물 낸 사람들 내가 피눈물 나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아, 이 얼굴 상한 것 좀 봐. 아, 미안해. 됐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 미안해. 당신네 집 얘기해서.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네. 평소엔 담담했는데.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울고 난 뒤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명절까지도 남편은 병실에 있어야 했기에 저 혼자 명절에 시댁을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당부가 있었기에 혼자 새벽부터 장을 보고 시댁에 부랴부랴 갔죠. 그리고 저에게 남겨진 쪽지 하나. 내가 적은 그대로 명절상 차려놓거라. 난 아기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다녀오마. 3시까지 올 거니까 다 끝내놓으렴. 어이가 없었죠. 혼자 명절상을 차려놓으라뇨. 그것도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저 혼자 말이죠. 화가 났지만 지금 막 장봐온 신선한 재료들이니 서둘러 혼자 음식 준비를 부지런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시가 되어 시엄마와 형님들이 들어섰죠. 어머, 마사지 너무 좋더라. 어머님, 우리 또 가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리고 진짜 이 맛에 산다니까. 아,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오랜만에 아기들이랑 마사지 받으러 가니까 그 여자들 봤니? 부러워하는 거. 너희가 내 딸인 줄 알아. 어머님, 형님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명절에 3분이 마사지 다녀오시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 혼자 하라고? 이게 다 투자만큼 대우 받는 거야. 너 얘네가 시집 올 때 얼마나 해온 줄 아니? 자그마치 3억이야, 3억. 그것도 줄여서 1억만 해오랬더니 꼴랑 3천 혼수해오고 네가 지금 궁시렁거릴 거냐? 넌 몸으로라도 내워야지 안 그러냐? 평생 해도 모자라 너는. 어머, 3천이요? 아니 지금 검사 남편 얻어가면서 3천이라니. 나 금액은 처음 듣는데. 아유 동서, 너무했다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제 수중에 있는 돈이었어요. 어머니 형편에 맞춰 하는 거지. 뱁새가 항세 따라갈 일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그거 욕심이란 생각 안 드세요? 전 아직도 후회 안 해요. 그때 무리해서 빚내 결혼했다면 지금 휴직도 못했을 거고요. 병간호도 못했겠죠. 너 병간호 한다고 유세 떠냐 지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 들이지 말랬다고. 아주 갖다 붙이기도 잘하는구나.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다 이 집이랑 격이 안 맞으니까 그런 사고도 생기는 거라고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억지를 쓰고 계실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태어난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말도 없이 퇴원을 하고 집 밖에서 다 듣고 있었죠. 상황을 지켜본 뒤 형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님들은 놀래 자빠졌고요. 정말 통쾌했네요. 역시나 안 봐도 훤하군요.
그동안 아진이 어떻게 대하셨을지. 형수님네 아버님, 요새 불법 단란주점에 자주 오간다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둘째 형수님네는 세금 관련 압수수색 들어갈 거고요. 병원에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한 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하나씩 해보니까 아주 형수님네 집안들 뒤가 무척 구리대요. 우리 깨끗하게 좀 삽시다, 네?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아진이도 안 올 거고요.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아진이 전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 때문에 아진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고요. 형수님네도 뭐 알아서 잘 수습해 보시고요. 아니, 서방님.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기는 말이야. 뭐? 압수수색? 지금 협박하는 거야, 뭐야? 아, 참나. 서방님, 차분히 대화로 얘기해요, 네?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무슨 오해요? 이가 얼마나 일처리는 깔끔한 사람인데 그동안 병원에서 서류 훑어보던 게 형님네들 자료였구나. 참나. 난 얼마나 고고하신 집안에서 태어났나 했더니 이거 완전 불법 천지들이구만. 어머님이랑 참 잘 어울리시네요. 새 모녀 같아요, 꼭.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네 남편이 검사면 다야? 서방님, 형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들도 로펌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맘대로 하세요. 전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형수님 아버님은 소환명령 떨어졌을 건데 전화 안 해보세요? 형님은 남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제 힘을 감당할 수 없었죠. 반대로 제가 두 형님들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쥐고 흔들었네요. 그대로 어머님은 졸도하시고 뒤늦게 온 형들도 뜯어 말렸지만 이미 저와 남편을 말릴 순 없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머리를 잡아 흔들고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아 주었죠. 저조차도 남편에게 미안했고 남편도 그동안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파했고요. 정말 이 순간만은 남편이 최고인 것 같았네요. 고마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이랑 등도 져야 하는데 괜찮겠어? 미안하다, 정말. 내 가족은 너야. 널 무시한다면 그건 내 가족이 아니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 덕분에 나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밤새 간호해주고 재활 도와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과 손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막내 아들도 잃고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들 집안도 난리가 나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희는 그 후로 아이도 낳고 새 식구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종종 남편이 시어머니를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살짝 떠보지만 남편은 딱 잘라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돈 보고 사람 무시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소식을 끊고 살아서 모르겠지만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하네요. 이 집 저 집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희 집 또한 특별한 사연인 것 같아 한번 써보았는데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에 법무법인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겪은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 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로펌 비서로 일을 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한 곳에서 꾸준하게 근무를 했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일정 관리를 하거나 문서 수발신 전화 응대, 그리고 법정 문서 서식 정리 등 변호사님 뒤에서 필요한 자잘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한마디로 심부름꾼입니다. 말이 로펌 비서로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지 일반 사무직 비서와 다를 건 없어요. 아무래도 비서일 중에서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는 있겠네요. 보통 면접을 볼 때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과 어느 정도 성격도 맞아야 하고 원하는 조건에 진입을 해야 합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면접을 봤었는데 아쉽게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몇 번의 면접을 시도한 끝에 저를 좋게 봐주신 로펌이 있어 다행히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첫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될 변호사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이 원하는 조건에 제가 어느 정도 진입을 했었는지 그래도 첫 대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인수인계 받았고 첫날이라 사무실 분위기와 변호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취업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와 제일 많이 부딪히게 될 변호사님과 처음으로 같이 점심을 먹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저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은 그때 당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다른 건 크게 상관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공간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함부로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도 절대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앞으로 김 비서와 제가 함께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약속 지켜줄 수 있죠? 그럼요. 그 정도야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사건 서류가 많아서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른 건 또 없으세요? 변호사님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고 때마침 음식이 나와 살짝 어색해지려는 공백을 깨주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저희는 점점 친해졌고 개인적으로 만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차 때와 다르게 3년 정도 지나니까 서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가끔 이상한 감정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나타내는 감정 같기도 하고 때론 일하는 직원이고 제 나이가 변호사님과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꽤 있다 보니 동생처럼 대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다가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말하게 되었고 진지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솔직히 혼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변호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그게 무슨 말이지? 같은 마음이라니?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일적으로 잘 해주시는 거와 개인적으로 나타내시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저도 여자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요? 김 비서와 내가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 한 8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할 때는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퇴근하고 나선 오빠 동생으로서 대해주는 것 뿐인데 나랑 일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어서 관심을 많이 준 거고 그런데 이런 관심이 김 비서한테는 다르게 다가간 거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해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연애를 한 적이 없었고 순결을 지켜왔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한 공간에서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도 변호사님 외에는 없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또 다른 감정이 싹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오해의 결과로 인해 변호사님은 저에 대한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귀엽다는 듯이 웃어 넘기셨어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
저녁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쓸데없이 입을 놀려 앞으로 같이 일을 할 때 불편해질까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저에게는 별 다른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전날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따라 꽤 바쁘게 일 처리해야 될 게 많아 야근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님은 외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퇴근을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가 속이 너무 쓰려 컵라면이라도 먹으려 하는데 누군가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꽤 낯익은 구두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변호사님이 저를 위해 배고플까봐 야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감동을 받았었고 같이 야식을 먹은 뒤 서둘러 처리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해결하고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이런 호의는 계속되었고 제가 아무래도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이지만 저에 대한 감정이 확실히 없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회식 때 직원들 먼저 돌아가고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변호사님의 솔직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과거에 이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그때야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셨는데 굳이 여행을 데려가겠다며 고집을 피우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고 두 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래서 도저히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다시 결혼한다는 게 나에게는 감정적으로 말 못할 부분들이 많아. 과거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느 정도 답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저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이유 또한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이 남자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한동안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느 정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쉬는 시간일 때면 장난도 치며 꽤 즐거운 하루를 보낸 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야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일적인 부분들에서도 불편해지기 시작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퇴근하고 저녁이나 함께 하자는 말에 둘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시간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철칙 하나는 사내 연애는 금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비밀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결국 회사에서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이죠.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사람의 고백이 싫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원했고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평생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딸이 갑자기 변호사 일을 하는 남자를 소개해주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 딸에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저에게도 좋지 않지만 김비서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서둘러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네요. 저희 현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저 또한 이 남자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 또한 확고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었어요. 이 남자를 통해 처음 연애를 해봤고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남자를 만나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거라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사건 처리만 끝내고 나머지는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래야 신혼여행을 갔다 올 수 있었거든요. 일적으로 너무 바빠 출장까지 가게 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려 열심히 일했고 그동안 쌓여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습니다. 한번 출장을 가게 되면 한 달 이상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냈어요. 남편이 지내던 집을 신혼집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내도 상관없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과 결혼식 전까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끝이 나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신혼집에 들어와 저녁 준비를 했고 한참 동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다는 전화를 끝으로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었는데 무언가 좀 이상했습니다. 도착할 시간에 맞춰 준비한 음식은 전부 식어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여태껏 전화 한 통도 없었잖아. 이런 적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 아,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었어. 의뢰인 상담이 들어와서 급한 용건이라 어쩔 수 없었네. 어차피 집에 들어올 건데 방에 들어가 자고 있지 그랬어. 여태 기다린 거야?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상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가서 뭐 좀 먹고 왔어? 안 먹었으면 밥 차려줄까?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꼭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상담하면서 저녁 먹어서 안 차려줘도 돼. 다음에는 내가 꼭 연락할게.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어서 들어가자. 남편은 처리해야 될 일을 마저 끝내야 한다며 서재에 들어가 이것저것 서류를 정리했고 저는 남편이 별일 없이 들어와서 긴장이 풀렸는지 금세 피로가 쌓여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날은 휴일이라 집에서 푹 쉴 수 있어 늦게까지 눈을 붙였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침대가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하다가 서재에서 잠이 들었고 깊이 잠이 든 것 같아 깨우지 않고 놔뒀어요. 그런데 책상에 이상한 물건 하나가 눈에 띄어 집어 들었는데 작은 상자 안에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눈을 떴고 제가 상자를 들고 있자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빼서 서랍에 급히 넣었습니다. 그 반지 뭔데 급하게 서랍에 넣는 거야? 보면 안 돼? 꽤 비싸 보이는 반지인 것 같은데? 나 주려다가 들킨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의뢰인 반지야. 내가 잠시 맡아두기로 했어. 사건 해결할 때 사용할 증거물이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노크라도 하고 들어오지 그랬어. 내가 서재에 함부로 들어온 거 싫다고 했잖아. 개인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냄새야? 아침밥 차렸어?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그럼 나갈까? 남편의 당황스러운 눈빛도 처음 봤지만 급하게 반지를 서랍에 넣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증거물이라고 하기에 남편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남편을 뒷조사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별 문제 없었거든요. 워낙 일이 바빠서 출장 가는 날이 많아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눈 붙이기 바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급한 사건들만 끝내면 한숨 돌릴 수 있으니 그때 신혼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의문의 반지를 본 뒤로 또 하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정장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들어있길래 꺼내게 되었는데 꺼내면서 이상한 명함 하나가 발견이 되었고 그 안에는 주소와 함께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명함이었고 뒷면을 보니 또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지갑에 넣으려고 펼치는 순간 지갑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의문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꺼내자 밑에는 저와 찍은 사진이 나왔고 맨 위로 올라와 있는 의문의 여자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이름이 명함의 이름과 같아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명함과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는 순간 남편이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며 가까이 다가오길래 급하게 정장 안에 다시 지갑을 넣어두고 드레스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데 남편이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서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에 어색한 웃음으로 감정을 표현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고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잠시 볼일을 보고 온다는 말에 궁금했던 점을 알고 싶어 다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고 서랍 안에 숨겨둔 상자를 열자 충격적이게도 상자 안에 의문의 여자 이름이 명함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무조건 바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면 결혼식까지 하고 얼마 있다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 그 짧은 기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뒷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일을 쉬는 날 핑계를 대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꽤 깊은 산골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건물 한 채만 우두커니 있는 의문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조용하니 아무도 없이 건물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올지도 몰라 차를 안 보이는 곳에 숨기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어두운 저녁이 되니 라이트를 비추며 차 한 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숨죽이며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차는 다름 아닌 남편의 차량이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불이 켜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건물 밖에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었어요. 갑자기 분위기 있는 노래를 틀었고 멀리에서 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는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사진 속에 있던 의문의 여자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런 곳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정신적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의문의 여자가 도착한 걸 알고 문을 열며 반겨주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여보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의문의 여자 입에서는 보고 싶었다며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어요.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둘의 대화에 이혼했던 전 와이프인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고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들키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 서재를 샅샅이 뒤져 살펴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의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문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고 또 다른 핸드폰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핸드폰에는 의문의 여자가 이혼한 전처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동안 비서로 일을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토대로 안에 있던 증거물들을 전부 모았고 저렇게 만날 거면서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90억 자산가인 재벌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뭐가 아쉬워서 걸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늦은 새벽이 돼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을 자는 척하며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와 결혼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첫날 밤을 보낸 적이 없었던 이유가 저보다 전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고 모든 증거물을 모아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연기를 하며 아무 말 없으면 의심을 살까봐 전날에 어디를 갔었냐고 물어보면서 투정 부리듯 연기를 했고
별 문제 없이 상황을 넘기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어요.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었고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식적인 행동은 저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남편의 터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터질 것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남편은 그날도 좀 늦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고 늦지 않게 올 거라는 약속을 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먼저 퇴근을 했어요.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최대한 모은 증거물과 그동안의 사진들을 정리한 뒤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씻고 나오겠다며 오래간만에 같이 한 침대에 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 얼굴 표정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집에 들어온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길래 번호를 보니 의문의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번호를 보고 순간 짜증이 올라왔고 받으려는 순간 다시 전화는 꺼졌어요. 그 이후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분노를 삼키며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뒤 남편이 눈이 붉어진 상태로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려고 하길래 강하게 밀쳤습니다. 당신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것도 전처랑? 내가 모를 것 같아? 여기 있는 자료 내가 그동안 다 모아둔 거야. 당신 뒷조사가 전부 끝이 났다고. 이러면서 배운 게 이런 거잖아.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처랑 그곳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야? 소송 걸 준비 다 됐고 당신 변호사 생활도 끝이 날 줄 알아. 내 뒷조사했어? 정말 잘했네. 그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증인을 서주면 되겠다.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아. 법정에서 딴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당신이 본 모든 걸 진술해야 돼. 그래야만 당신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날 사랑하긴 한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잖아. 내 재산 당신에게 전부 줄 거야. 그리고 미안해. 당신에게 아픈 기억만 줄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아마 당신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당신이 가진 재산 전부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누가 바람 피운 사람을 이해해줄 수 있을까? 나는 바람 같은 거 피지 않았어. 한 여자만 사랑했고 그게 당신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내 말 믿어줘. 다시는 얼굴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면회는 가끔씩 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나 너무 힘든데 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될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저는 가까이 오는 남편의 얼굴에 따귀를 올려 붙였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건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저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었던 전처가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 몰래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던 그 건물이 불이 났다는 충격적인 설명과 함께 전부 다 타버렸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전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남편은 전처에 대해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남편의 시부모님이 예전에 몸이 불편한데도 여행을 데려갔을 때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사고를 내게 된 거였고, 그걸 밝히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가 성립이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처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복수를 꿈꿔오게 된 거였어요. 결국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이 된 거였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퇴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건 당신 입장이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했어야 돼? 빨리 가서 그 사람 구해야 돼. 안 그럼 당신 인생 정말 끝이 나버린다고.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한 거야? 나 사랑한다며. 나 혼자 남는 게 당신은 좋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녀는 우리 부모님을 세상 떠나시게 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법이 이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내린 거야. 당신한테는 미안해.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당신한테 주면 되잖아. 새 출발하면 되잖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당신과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어.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 당신 재산 내가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그 사람 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앞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한 결정은 잘못된 거야. 세상은 당신의 잘못만 볼 거라고. 지금 나가면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도 전부 끝이야. 알아? 내가 여태껏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한 건데. 내가 가진 재산도 없을 줄 알라고. 나가지 마. 나랑 여기 있어. 내가 한 결정 인정해 주라고. 나도 살고 싶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불이 난 건물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최대한 빠르게 도착을 했고 벌써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 나온 여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천만다행히게도 그 여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신 화상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힘들 정도의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전처가 살아있다는 말에 남편은 오열을 하며 저를 원망했지만 남편에게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게 더 힘든 거라며 앞으로 전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라고 남편을 끌어안으며 보내주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징역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가 떠났다는 슬픔과 그에 따른 복수심이 남편을 병들게 한 것 같아 자주 면회를 찾았고 평생을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아직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생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 또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역은 면할 수가 없어 남편 또한 오랜 기간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야 하네요.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온 게 믿을 수 없고 꽤 충격을 받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헤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올 때 고생했다며 꽉 껴안아 주려 합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아프지 말고 지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닥쳐온 일은 너무 큰 아픔을 안겨주고 말았네요. 한동안 조용했던 집안에 폭풍이 불어온 건 다름 아닌 저에게 늦은 임신 소식이 찾아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임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여유가 생겼는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양가 집안 모두 놀란 상태였어요. 남편은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며 집안의 경사라고 하루빨리 뱃속의 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들, 딸 상관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아들을 기대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한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인 만큼 시댁 집안에 한데 모여 시모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으면서 오래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안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넘어가는 동서가 저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며 동서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여자로 태어나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임신이 잘 돼서 나중엔 넷째, 다섯째도 보시겠는데요? 임신을 왜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다 키워놓으면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 버리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우면 뭐해요? 임신하면서 불러온 배는 다 늘어나서 살도 트고 좋았던 몸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남자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자는 한번 임신해서 출산하면 누가 봐도 아줌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임신을 하는 건 하나뿐인 인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동서가 대신 아이를 낳아줄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아이 가질 계획은 조금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충고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가족을 꾸리는 게 결혼의 목표였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둘이서만 사는 걸 원하고 있잖아?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비록 망가지지만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동서도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땐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모성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기거든. 저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모성애를 꼭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기 힘든 환경이고 태어나봤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만 추구를 할 텐데 차라리 그런 삶을 안겨줄 거라면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너는 어차피 임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선 사람 마음 안 좋게 만들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더 먹던지. 다 먹었으면 가서 과일이나 좀 내오든지 해라.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 거니? 동서의 생각 없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본인이 임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왜 제 앞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해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또한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혼자 흥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어요. 분위기 좀 봐가면서 말을 가려하면 좋은데 필터를 조금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결국 시부는 들고 계셨던 숟가락을 강하게 식탁으로 내려치면서 동서 보고 그만하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입을 닫은 동서는 과일을 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부의 행동이 동서에겐 상처였고 그 화가 저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한동안 함께 모이는 건 자제하자며 저보고 몸 관리 잘하라면서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동서가 한 말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임신한 상태라 동서에게 들었던 말들은 하루빨리 잊으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조만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가족 모임이 저희 집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한 번 하고 저희 집에서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남편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녁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당연히 안 되지. 저번에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댔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재수 씨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내 동생도 그때 당시 많이 당황했었는지 나한테 전화와서 대신 미안하다고까지 했다니까. 아무리 가족끼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재수 씨는 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어차피 와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니까 나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동생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거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남편은 동서가 놀러 오고 싶다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절대 오지 말게 하라며 난리를 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같은 마음이라고 제 의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해서는 임신 중이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대신 전달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동서는 저희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많이 서운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선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솔직히 형님이 셋째를 가진 거에 대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왜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도 아이를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임신이 된 거잖아. 그럼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누구는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동서야 어차피 아이를 가질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는 좀 다르거든. 계획은 둘째까지였지만 셋째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을 접게 되었던 것뿐이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때론 누군가에겐 동서의 한마디가 타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솔직히 저도 형님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억지로 사과 좀 하려고 얼굴 좀 보려 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뭐 진심이었는 줄 알아요? 임신 한 번 한 거 가지고 다들 엄청 오버들 하시는 것 같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에 많이 서운했는지 불만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에 막말을 뱉은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동서 또한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라며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동서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집안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지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동서와 마주하고 말았죠. 아무 말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던 동서의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해 보였고 병원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들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만들 들어가라. 아버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하필 혼자서 등을 가르시겠다고 사다리를 올라가셔서 큰일을 만드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게 하도 답답해서 혼자 갈아보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지 뭐니.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굴 봤으니 어서 들어가 봐.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이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고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연세도 있으셔서 한 번 다치신 건 쉽게 낫지 않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쉬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며느리들도 눈치 보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최대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만 가만히 계셔도 저희도 쓸데없이 노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요. 그럼 그만큼 대접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아버님도 이번 기회에 어머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동서는 또다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 시작했고 시모는 동서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동서 혼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그만 좀 하라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시동생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번 기회에 못했던 말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고 마셨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에 파악 못하는 거야? 시부모가 친구도 아니고 말을 가려서 해야지. 환자인 너희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 오지 마라. 너한테 괜한 말 듣고 싶지 않고 이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도 않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 입을 왜 달고 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속으로 담아두고 사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환자시잖아. 그럼 일단 어머님 마음부터 헤아려 드리고 하고 싶은 말도 최대한 순화시켜서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일부러 타인이 상처받게끔 더 안 좋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가족일수록 서로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동서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 건 동서가 실수를 인지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동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어. 다들 착한 병이 도지셨어요? 제가 무슨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걱정돼서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동서는 제가 좋게 말하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던 동서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병실에서 시부의 큰 소리가 몇 번이나 더 있게 되자 동서도 점점 더 붉어진 얼굴로 시부에게 대들었고 동서는 시모가 평생 동안 누워만 계시면 좋겠다는 막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은 중간에 껴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부에게 고개만 떨군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동생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동서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며 시동생한테 화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고 변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동서와 계속해서 결혼을 이어나갈 거냐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동서의 입 좀 단속하라고 남편도 동서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서가 앞으로 조심하게 입단속시키겠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봤을 때 동서 내외는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그늘이 가득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하는 걱정에 대해 의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동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던 시모는 퇴원을 하셨고 사고가 난 이후 시모는 최대한 몸조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시모는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네요.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시모에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한동안 동서내외가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서 가족 모두 평화롭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분명 상처되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괜히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명절날 동서내외가 제일 늦게 시댁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얼굴을 하고 억지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시동생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게 하려고 웃으면서 동서내외를 맞아주었고
그래도 명절인 만큼 서로 이해하며 조금씩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날만큼은 서로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고 최대한 입조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서내외가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동서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시는 안 좋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시모는 전날에 무리를 좀 하셨는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들 위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시모는 자리에 누우셨고 동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 음식을 봤는데 시모가 만들어 두신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솜씨는 없지만 저를 위해 음식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열심히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시모가 만들어두신 동그랑땡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서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저만 먹어야 한다며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껏 기대에 부푼 얼굴로 제가 서둘러 동서의 음식을 먹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입을 먹었는데 뭔가 입안에서 퍼지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차마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좋았던 분위기 망칠 것 같아 힘들게 씹어 삼키게 되었고 동서에게 맛있게 만들었다며 한껏 기분을 올려주었네요. 그런데 하필 제가 맛있다는 말을 한마디 한순간 남편이 옆에서 동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하나 들어 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니 먹었던 음식을 쏟아내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방금 제가 먹은 건 상한 거 아니냐며 동그랑땡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며 남편은 동서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지어 시동생과 시부 또한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곧바로 뱉어 버리셨네요. 가족 모두 저를 바라보면서 이미 삼켜버린 동그랑땡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재수씨,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상한 거라고요. 본인이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식탁 위로 올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식중독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뭐야? 동그랑땡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이었던 거야? 여기 포장지를 보니까 날짜가 4년이나 지난 거잖아? 동서, 이런 건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만들면 어떡해? 유통기한이 지난 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워낙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냉동식품들 전부 다 가지고 왔죠. 형님은 무식하셔서 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를 보면서 맛있다고 하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덕분에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워낙 소화가 잘 되셔서 식중독 걸릴 일은 없지 않아요?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제 성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거 만들어 드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설쳤는데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걸 들고 와선 내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는 거야? 너한테 누가 요리하라고 시켰니?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일을 크게 만들어? 얘 큰애야,
너는 당장 근처에 병원 여러 곳을 찾아봐서 큰 며느리 데리고 다녀오도록 해라. 임신한 몸인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큰일 나는 줄 알아?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어머,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진작 알았으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상한 음식 먹어도 유산이 돼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이야. 어차피 먹는 양도 엄청 많으셔서 동그랑땡 하나 먹었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어서 상한 음식을 중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시지 말고 그냥 식사하세요. 괜히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 사랑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질투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무식해서 음식에 물불 안 가린다고? 어떻게 손윗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동서가 만든 음식 똑같이 한번 먹어봐. 저는 동서가 만든 음식을 하나 집어서 건네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강하게 내려쳤고 집안의 분위기는 또다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동서는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댁에서 내쫓겼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만 좀 하라며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뺨을 허용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동생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동서는 멀리 사라져버린 시동생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고 분노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동서의 얼굴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버렸고 다시는 시모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온전치 않은 몸으로 동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의 관계는 깨지게 되면서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서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아니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정상이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시동생은 동서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동서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동생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표현했지만 시동생은 이미 동서에게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서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결국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끝내 이혼은 성립이 되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동서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출산이 거의 다가온 상황 속에 친구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간단하게 저녁 한 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한 터라 친구의 회사를 구경하고 있었고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와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저와 부딪힌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동서였습니다. 어머,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던 형님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오늘 공개 채용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 하필 저는 탈락을 했거든요.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런 곳에서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매사에 착한 척만 하시던 형님이 저는 정말 꼴 보기가 싫었어요. 항상 모든 관심은 형님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내 잘못인 거야.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고 계셨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동서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 하겠어? 어차피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닌걸. 항상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보면 그 주위에는 꼭 형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주었던 유통기한 지난 동그랑땡 있잖아요. 그거 형님이 유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 거예요. 식중독이 심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거였는데 모르셨죠? 제가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형님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저기요, 방금 제 친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유산을 시키려고 상한 음식을 먹였다고요? 방금 저희 회사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탈락하신 분 맞으시죠? 과장님, 이분은 추가 합격해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인 제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은 사람이네요. 추가 합격이요? 방금 그 말 진짜예요? 제가 추가 합격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와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던 친구는 회사의 공개 채용 현장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회사에 동서가 추가 합격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저와 나누는 대화를 뒤에서 전부 듣고 있었고 가족들만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서는 추가 합격의 제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꼭 회사에 채용이 되고 싶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보고 친구에게 좋게 얘기해달라며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저도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동서가 상한 음식을 저에게 준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동서는 저에 대한 모든 걸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었고 그런 질투가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동서가 많은 것들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요. 잘생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많은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